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침례파 정동수 씨가 2023년 12월 1일에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이 책을 비평하는 21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책 칼빈주의 비평 79쪽에서 82쪽이 그 범위인데, 오늘은 칼빈주의 비평 제3장, 영어 제목은 Calvinism Debate입니다. 이 링크에 있는 책의 제목 그대로가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제3장의 영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서 정동수 씨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이 제목 Calvinism Debate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의 제목으로서의 Calvinism Debate 할 때 캘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디베이트라고 하는 저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디베이트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토론, 토의, 논의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격식을 갖춘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격식을 갖춘 토론은 논쟁의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상대방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욕설이라든가 인격 모독 같은 거를 안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논쟁과 논리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논리 규칙, 토론 규칙을 몸에 익혔다 하더라도 어떤 논쟁일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과 그 조건들을 미리 조율을 합니다. 상대방을 논파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논리가 더 타당하면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는 논쟁이 아니고 격식을 갖춘 토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쟁에 들어가면 승복을 안 합니다. 우깁니다. 그리고 논점 이탈을 합니다. 왜 논점을 이탈하냐 그러면 또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논리학적 논리규칙은 유럽에서 중세 초기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양과정, 교양대학이라고 할 때의 핵심은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논리 규칙에 따라 전개할 줄을 알고 타당한 논리적 비판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 나가는 어떤 탄탄한 것을 갖추는 것, 그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을 중시했습니다. 칼비니스는 기독교 강요가 왜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는가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예정론에 대한 주장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 이중 예정이냐, 개혁주의적 입장을 다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면적인 거 이전에 개신교 진영의 신학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교황주의자들, 사제주의자들, 카톨릭주의자들의 공격을 분석해서 그 성경적 명제를 어떻게 전개하고 방어해 내느냐라고 하는 그 탁월성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논쟁 부분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이 뼈만 추려서 본다. 뼈만 가지고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생물이든 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피부.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생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각 장절과 어느 부분에서 주장이 뭐다. 어떻게 명제를 포착하느냐, 상대방의 논리를 어떻게 논파하고 방어하느냐에 대한 칼빈의 디베이트 실력이 정말 독보적이고 천재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디베이트의 이 네 번째 뜻,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이 논리 규칙에 합당하게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점검해내면서 오류되는 부분들,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소하고 해결하면서 그 생각을 다듬어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해나가는 작업.
그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 사실은 디베이트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가 칼빈주의를 그렇게 숙고하고 문제점을 고찰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잘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씨가 캘비니즘 디베이트라고 하는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링크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 페이지가 펼칩니다. 이 책이 캘비니즘 디베이트고 2024년 판을 이렇게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동수 씨의 책 칼빈주의 비평 79쪽, 즉 칼빈주의 비평 제3장의 첫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위키백과의 칼빈주의 요약, 위키백과에서 가져다가 요약했다, 뭐 이렇게 아예 타이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이 부분, 개혁 침례교회 등이 있다. 장로교회와 개혁 침례교회 등이 있다. 위키백과 칼뱅주의에 보면 여기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개혁 침례교회 또는 칼뱅주의적 침례교회가 대표적이다. 여기까지를 정동수 씨가 제일 먼저 인용을 한 것이죠. 거의 그대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위키백과에는 여기 각주 1번, 각주 2번, 각주 3번 이렇게 각주를 친절하게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원래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쓴 것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정동수 씨 책에는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정동수 씨가 어떤 글을 썼으면 그 글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글에서 가져왔으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이게 진짜 정동수 씨 생각인지 정동수 씨의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원소스인 위키백과를 읽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칼뱅주의 또는 개혁주의는 존 칼뱅이 주창한 기독교의 사상 및 성경 해석에 관한 신학 사상으로서 칼뱅이 주장한. 그런데 정동수 씨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칼빈이 창시한 칼빈주의, 칼뱅주의 혹은 개혁신학은 창시, 누가 시작을 한 겁니까? 존 칼뱅. 그 이전에는 칼빈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것에서 그 사상을 더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위키백과의 원래의 서술에서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정동수 씨는 위키백과를 인용하면서도 위키백과가 설명하는 그 선을 뛰어넘어서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키백과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동수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가 있죠. 위키백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그리고 위키백과의 이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소스가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탁월한 칼빈주의자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드는 거야. 그럼 칼빈주의를 한다는 거는 칼빈을 추종하는 거야. 심지어 그의 오류까지도 진리로 알고 추종하는 건 맞잖아. 이런 식의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작업을 첫 줄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창시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사상 및 신학 사조로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체계화되어 당시 개신교 주류의 신학으로 자리 잡은 사상을 가리킨다. 칼빈이 만들어서 대세를 장악한 칼빈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체계화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가 한 말이냐? 벤자민 워필드가 아니고 브리타니카 사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의 글을 인용했으면 그걸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브리타니카를 합치니까
마치 한 사람이 동일한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서술한 것을 이렇게 압축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정통 칼빈주의자는 이 문장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할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칼빈의 신학사상은 기독교 강요 안에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위키백과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뒤에 다만 그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발전하게 된 데에 칼뱅이 미친 지대한 영향에서 칼빈주의란 이름이 연유한다.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이건 칼빈의 개인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 때문에 유럽 각지에서 개혁교회가 발생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은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취하는 교회들이 각지에 많다. 위키백과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동수 씨가 자기 강론에서 주로 펼칠 때 보면 칼빈이 창시했다라는 부분에 악센트를 두고 이것을 강조하며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칼빈을 부질없이 맹종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평상시 정동수 씨가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모순을 일으키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 위키백과의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칼뱅주의는 문화, 경제, 교육, 정치 그리고 복지를 포함한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거는 맞습니다. 올리 찌빙글리는 말씀을 강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강조하고 제세례파는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을 강조하지만 칼뱅주의는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강조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품을 읽어보면 칼빈은 찌빙글리와 신학 노선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찌빙글리가 목숨을 걸고 쥐리히의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상당히 많은 반대를 받고 결국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안 믿었겠어요? 말씀을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씀을 강조한다는 건 성경 똑바로 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분별하고 봐라.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대로 해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 때 성령 안 받아도 순종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경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말씀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도 강조를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그런데 왜 말씀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도드라지느냐 할 때 찌빙글리가 누구하고 싸운 거냐면은 쥐리히 시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고 시민들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당대의 종교 사상,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 사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성례전을 강조했느냐? 성례전 강조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 그러니 볼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성당 가서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럴 때 찌빙글리가 직접 말씀을 봐야 된다. 즉 이 쥐리히에서 로마 카톨릭 주교를 쫓아냈다고 종교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쥐리 시민들이 직접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확인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강조한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례전을 강조해요. 이런 식으로 찌빙글리하고 대립해 놓으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 라고 돼 있을 뿐입니다. 성례전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제권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제주의를 강조할 때 일반 백성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사제의 교도권이 이게 성경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설득해 넘어간 겁니까? 아니죠. 습관적으로 성당을 다닌 겁니다. 습관적으로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당대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강조한 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사제가 말하는 그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받겠거니 하면서
성례전만 준수를 하고 이교도처럼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를 따진 겁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정동수 씨가 쓴 내용을 보면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비판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은, 이 서술은, 이 주부는 잘못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트렌트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만들고 미사에 대한 표준, 로마 카톨릭의 표준 포맷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지금 만들어진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전통을 비판하면서 나왔겠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은 눈에 보이는 오류가, 그 뿌리가 중세 내내 이어져 오거나 중세 때에 발생했던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15세기에서 16세기 초반 종교개혁가들이 목격한 부패들입니다. 교리와 전통은,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성례전은 그 몇백 년 전부터 정착이 된 겁니다. 성례전의 수가 7개다라고 하는 것도 16세기로부터 보면 몇백 년 전에 7개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9개를 해야 되느냐, 6개를 해야 되느냐, 몇 개를 해야 맞느냐라고 할 때 피터 롬바르두스가 7개다라고 하면서 7개가 정립이 된 겁니다. 피터 롬바르두스의 센텐시스, 그 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카톨릭 교리니까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전통이 아닌 겁니다. 중세적 오류에 대한, 중세 교리의 오류에 대한 분석과 비판입니다. 그리고 결국 개신교회의 분리를 가져왔다. 피상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리를 가져왔다. 분열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중세적 오류를 폐기하고 바로 잡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이상적이고 흠없는 완벽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중세는 부패했으니까 부패 이전 상태로 가자는 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현실로 존재했던 지금의 오류가 없는 상태예요. 카톨릭적 오류들이 덕지 덧붙여져서 이교도처럼 만들어버린 이것들을 떼어내면 뭐가 남는 거냐?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초대교회가 남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지, 역사를 되돌리려고 한다거나 초대교회가 완전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 책에서 칼빈은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칼빈은 체계적으로 논술을 하였다. 뭐를? 기독교 진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술을 하였다. 이렇게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논술할 때 칼빈의 시각은 개혁교회 시각이라고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때문에 개혁교회가 나온 겁니다. 기독교 강요 식으로 해야 개혁교회가 된 거고, 루터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루터교회가 되는 거고, 메노 시몬즈가 하는 식으로 하면 메노 나이트가 되고 아나바프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잉글랜드에서 비국교파 중에 이 기독교 강요식으로 하다가 보니 침례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왜 위험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흐트러버리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버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걸 그대로 수용해보면 우리의 두뇌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왜 신학자들이 성경의 명제를 가져다가 논리적으로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더 정밀하게 타당하게 논리적 구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걸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엉성한 글을 자꾸 읽고 엉성한 분석을 따라가 보면 내가 엉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은 나는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꼼꼼히 따지는 것에서 내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내가 독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야 내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명제들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방어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는데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 루터는 주로 독일에서, 찌빙글리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활동하였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와 찌빙글리는 동시대인이고 서로 만나서 논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루터 찌빙글리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칼빈이 역사에 신학자로서 종교개혁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본을 출판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의 칼빈을 주목합니다. 1536년. 루터는 언제부터 이름을 냈습니까?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17년입니다. 1517년. 1536년이면 20년 뒤입니다. 격변의 시대에 20년은 상당한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칼빈은 1536년서부터 1564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력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1531년 이후로는 종교개혁적 활동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역 내에서만 소소하게 활동을 하고 루터가 초기에 가졌던 그 이름이 발휘했던 영향력을 3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칼빈이고, 찌빙글리는 스위스 지역 칸톤 중에서도 독일어권 지역입니다. 독일어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가 말부르크에서 만나서 회담을 한 이유는 같은 독일어권이니 종교개혁 활동에 연대를 하자 해서 만났던 겁니다. 독일어권이에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불어권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동맹을 맺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도 동맹은 맺을 수가 있습니다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합스부르크 왕과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해야 될 그 어떤 필연적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힘든 것은 바로 프랑스 왕국 아니면 사보이 공국이 늘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불어권 지역입니다.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가문이, 황제 가문이 주는 압박이 큰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독일 종교개혁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독일 전체도 아니고 작센 선제후령입니다. 팔츠 선제후 지역 그리고 작센 선제후 지역,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중소 영주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협력 혹은 대립하면서 황제 가문에 그리고 카톨릭과 대립을 하고 투쟁을 하며 그것이 독일 지역에 어떻게 연동될 것인가의 문제가 독일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센 선제후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우고서 루터를 교수로 기용하면서 이 대학을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서 자신이 나중에 황제로 선출될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루터를 키우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키우고 루터의 사상을 통해서 주변 영주들, 독일 지역의 여러 영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다음번에 황제로 선출될 기회를 엿보거나 지금 황제 가문에게 잘 보여서 영지를 확대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선제후들, 다른 강력한 영주들이 작센 선제후를 차기 황제 혹은 차차기 황제로 키워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 필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켜보고 구경만 하고 하는 영주들도 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는 독일의 개혁자가 아니라
짝센 선제우령의 개혁자이며 비텐베르그의 개혁자다. 비텐베르그라고 써야 이 문장은 그래도 맞는 겁니다. 개신교 신학은 점차 칼빈의 신학 쪽으로 기울었다. 이건 결과만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